그러면은 정치적 아방가르드의 두 번째 시간, 그 구성주의 또는 구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구성주의, 러시안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러시아 구성주의는 그 앞서 살펴봤던 다다나 그 초현실주의와는 결이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 미술과 삶, 미술과 시대를 긴밀하게 밀착시키는 가운데 미술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역할을 규명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러시아 구성주의는 그 시기적으로는 1913년 혹은 14년, 뭐 대체로 1914년부터 30년대 초반까지, 혹은 어떤 학자는 40년대까지라고 기술하기도 하는데, 이 러시아 구성주의는 그 소련에서는, 그 러시아에서는 이제 10월 혁명 이후에 레닌 체제 하에서는 러시아 구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만, 스탈린이 집권함으로 인해서 스탈린이 공식적으로 이 소비에트 미술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채택하면서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는 급격하게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시기적으로 러시아 구성주의는 1913년, 14년부터 시작해서 3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공식적으로 이제 소비에트 미술로 채택되는 1932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주도한 인물이 블라드밀러 타트린인데, 그 아래쪽에서 살펴볼 거예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그 미술가입니다. 그 앞서 조금 언급했듯이 이 러시아 구성주의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이제 러시아에서는 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러시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레닌이 주도해서 이제 10월 혁명 혹은 볼세빅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혁명인데, 기존에 있는 그 짜르 체제, 짜르는 이제 그 왕정 체제죠. 황제, 러시아 이제 황제가 집권하는 그런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혁명 국가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미술이 이런 시대적인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미술도 그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떤 혁명을 완수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러시아 구성주의가 출현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러시아 구성주의는 그 양식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뭐 전통적인 뭐 회화나 조각의 이런 그런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입체적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재료,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이런 그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장르적으로 이제 파인 아트 개념, 심미적이고 형식적이고 아름다운 이런 그 미술을 거부를 하고 새로운 회화, 조각 혹은 건축, 디자인, 이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그래픽 디자인, 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뭐 시각 디자인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이제 특히 조각이나 건축 디자인 혹은 연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영화, 음악, 무용, 심지어 패션 이런 데까지. 이거는 왜?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혁명적인 사회가 등장하게 되면은 뭐 이제 모든 면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생활 방식, 태도, 뭐 모든 어떤 가구나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거리 디자인이라든지 연극, 영화, 뭐 우리가 지금 모든 문화 영역 이런 것들 다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술, 문화, 뭐 일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구성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데는 큐비즘의 어떤 영향, 여기는 주로 이제 콜라주라든지 아상브라즈의 어떤 그런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미래주의, 특히 이제 보치온이나 이런 미래주의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산업 재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구성주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그 문명 건설에 이제 투입되었던 혹은 그 발견되었던 산업적인 재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그 미술과 사회 혹은 그 미술과 우리의 삶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특히 이제 러시아 혁명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 혹은 사회를 건설하려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기류에서 이 전위적인 예술가들은 이런 그 사회상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이제 예술관, 철학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주요 작가로는 뭐 리시츠키, 뭐 나온가보, 그리고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블라디미르 타틀린, 그리고 알렉산드 로드첸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알렉산드 로드첸코, 리보프 포포바, 여성 작가입니다. 러시아 구성주의 이 접어들게 되면 이제 여성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모더니스트는 거의 없었지만 스텐베르그 형제, 브라드미르 게오르기 스텐베르그 이 두 형제들이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바라 스테파노브, 이도 여자 작가예요. 디자이너로서 많은 활약을 하는데, 이 바바라 스테파노브는 나중에 일본에 가서 꽤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합니다. 일본에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일본의 러시아 구성주의가 정착하게 되는데, 이 바바라 스테파노프가 1920년대 일본에 건너가요. 거기서 꽤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러시아 구성주의가 이제 미술 사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또 주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그 바우하우스, 나온가보가 이제 나중에 구성주의에서 바우하우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독일의 바우하우스에 영향을 미치고 디스틸에도 영향을 줍니다. 구성주의 이론가로서는 그 알렉세이 칸이라는 인물과 오십 블릭 뭐 등이 있는데, 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팍투라와 텍토니아의 어떤 결합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팍투라로 얘기하는 것은 오브제의 특정한 물질적인 속성, 이거는 당시 어떤 산업 재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속성, 금속이라든지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거 속성, 그리고 텍토니아는 그 오브제의 어떤 기술적 활용을 얘기하는데, 공간적인 그 현존하는 방식, 이런 걸 이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그 구성주의의 어떤 그 실천을 이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성주의가 어떤 그 단계에서 발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레비치가 이제 1917년대 로드첸코의 작품을 보고 컨스트럭션 아트라는 이런 약간 조롱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말레비치는 구성주의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구성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구성주의를 약간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미술을 컨스트럭트 한다. 나중에 이제 조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컨스트럭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컴포지션하고는 대립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론가들이 이제 러시아를 이제 구성주의라고 부르지 말고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칸딘스키나 누구죠? 칸딘스키나 그 몬드리안이나 이런 그 작가들이 추상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조형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가
그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컴포지션이 아니라 컨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축이라 불려야 된다 해서 한국에서는 그 최근에는 러시아 구성주의라기보다는 구축주의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우리는 이제 일찍이 그 당시의 어떤 구성주의로 이렇게 지칭해왔기 때문에 그냥 구성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구축주의로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 구성주의는 컨스트럭티비즘 그리고 이제 이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에서는 구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컴포지션이라는 거, 그 차이를 구분하고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onstruction art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사용되게 됐는데 constructivism이라는 말은 나온가보의 1920년 리얼리스트 매니페스토에서 긍정적인 용어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구성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미래주의로부터 특히 이제 1915년 타틀린의 카운터 릴리프 작품으로부터 시작 발전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주의자라는 말이 미술사적 용어로 이제 정착해서 이제 그 사용되기 시작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자들은 산업의 참여 수단으로서 3차원적인 구성, 이제 구축을 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 구성주의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3차원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그 러시아 구성주의의 핵심적인 그룹이 있는데 그게 엄모후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엄모후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부분은 그 러시아 영어로 하면은 The Society of Young Artists의 러시아 말에 이제 이니셜을 따서 만든 그 용어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청년 미술가 뭐 협회 정도 되겠죠. 엄모호라는 이제 청년 미술가 협회 1919년부터 22년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러시아 구성주의의 가장 그 하나의 그 핵심적인 그런 그 그룹이자 활동 기간에 해당됩니다. 여기 근데 이런 작가들은 그 3차원적인 공간 구성, 나중에 이제 2차원적인 공간 구성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새로운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거, 3차원적인 이제 건축적인 차원에서 3차원적인 공간 구성에 이제 역점을 두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2차원적인 공간 구성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 구성주의자들이 포스터나 이제 책 디자인, 북 디자인 이런 데도 굉장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2차원적인 공간 구성, 3차원적인 공간 구성 이 모두 다 이제 관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 재료의 속성을 실험한 그러한 그 소비에트의 젊은 예술가 그룹이죠. 엄모호라는 그룹이. 여기서 이제 인물들이 이제 알렉산드로 드첸코, 바바라 스테파노프, 스텐베르크 형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작가들 이제 몽타주라든지 그 포토 몽타주라든지 혹은 그 팩토그라피 이런 이제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구성주의자들은 그 10월 혁명과 이제 그 동떨어져서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 이전의 미술은 시대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상관없이 이제 미술은 자기 논리에 의해서 하나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 간다고 보는 게 이제 이게 예술적 아방가르드였다 그러면은 구성주의자들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을 때 변화된 사회에 걸맞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양식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공축제를 벌인다든지 뭐 거리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 있어서 다양하게 필요한 새로운 그 이제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디자인 영역에서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데 다 관여를 하게 돼요. 대단하죠. 미술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역할 이런 데를 확장시키는데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은 혁혁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을 조금 살펴볼 텐데, 블라디미르 타트리는 일찍이 이 구성주의를 주도한 인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작가가 13년도에 파리로 건너가서 피카소의 작업실을 방문을 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전환점에 해당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유심히 본 것은 이제 피카소가 이제 이 꼴라주 기법으로 한 그걸 이제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꼴라주가 갖고 있는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3차원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꼴라주 방식, 여러 가지 어떤 금속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재료를 이제 병치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매료가 돼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금속이나 나무 이런 이제 재료를 그냥 그대로 병치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죠. 페인트리 릴리프라는 게 부조형식이나 실제 이제 오브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구성주의가 이제 태동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해당돼요. 코너 카운트 릴리프라는 이런 것도 상당히 피카소 냄새가 많이 나죠. 약간 기타에 해당되는 류트에 해당되는 그런 악기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산업 재료를 응용해서 만들어낸 구조인데, 이런 거는 평면적인 거하고 상관없죠. 공간감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간적인 어떤 구성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포지션이 아니고 이제 컨스트럭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들을 이제 블라디미르 타트린이 이제 빠르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구성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그냥 디자인이나 혹은 모델로만 남아있는 작업인데, 제목은 The Monument to Third International,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 정도 되는데, 1919년도에 이제 이걸 이제 디자인을 해서 20년도에 디자인이나 모델은 이렇게 완성된 그런 형태인데, 제일 위에 이제 프레카드로 이제 글귀가 있는 게 저게 이제 The Monument to Third International이라는 글귀고, 아래쪽에 사람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제 타틀린이고, 등을 보이고 있는 친구가 이제 이 모델을 만드는데 같이 도와줬던 어시스턴트예요. 이 두 사람이 그 모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뒤에 보이는 이제 이 모형이 이게 이제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대한 하나의 어떤 건축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이자 모델이었어요. 아쉽게도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게 이제 일종의 기념비적인 그런 역할을 구성주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요거 이제 디자인에 해당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제 이거는 흔히 이제 타트린 타워라고도 불려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대비되는 게 파리 에펠탑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에펠탑인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제 서구의 어떤 모더니티를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 건축물이라 그러면은, 이 러시아에서 이제 10월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도 이제 새로운 하나의 어떤 세상을 여는 거니까, 혁명적인 세상을 여니까 거기에 걸맞는 하나의 어떤 타워, 기념비 이런 것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던 거죠. 예, 타트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10월 혁명에 이제 동참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
제작하게 된 게 바로 이거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예요. 10월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거의 한 2회 지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제대로 진행됐다 그러면은 샘 페테르부르크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 이제 건립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은 이제 그 파리 에펠탑이 그 324m라 그러면은 그 이 타트리네 타워는 400m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펠탑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하나의 어떤 구조물을 이 기념비로서 이제 그 축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는 그 타트린 타워는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는 그 이제 혁명 정부의 본부로서 하나의 기념관으로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모스크바 아니고 페테르부르크에서 이 제3 인터내셔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왕정 체제 그 뭡니까 이 절대 군주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노동자 농민 세상을 이제 건립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국제적인 하나의 어떤 이 코민테른 운동을 해서 각국에서 이제 이런 그 10월 혁명에 해당되는 이 볼셰비크 혁명을 이룩 해서 노동자 농민의 세상을 구축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의 그 헤드쿼터 본부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A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네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D는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 제일 그 아래쪽에 이제 이 A에 해당되는 게 큐브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큐브로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구조물이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쓰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강의실, 이제 컨퍼런스, 회의실로 요게 이제 그 활용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0m 같으면은 이게 뭐 한 100층 가까이 될 거예요. 한 층에 4m 같아도 한 100층 정도 되니까 이 그 A에 해당되는 그 큐브만 하더라도 이게 뭐 한 수십 층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컨퍼런스나 회의, 이제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게끔 되었었고, 그런데 여기 있는 그 B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고, C에 해당되는 것은 실린더 형태를 띠고 있고, D에 해당되는 것은 방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사회니까, 역동적인 혁명이니까, 역동적인 구조로 이제 이게 작동하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A에 해당되는 이 큐브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1년에 한 번 회전을 합니다. 뭐 이제 지구가 공전하듯이 1년에 한 번 이게 천천히 이제 이게 회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놀랍잖아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이 큐브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1도씩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지각하지 못하지만 요게 이제 1도씩 1도씩 이제 움직여서 이제 지구가 자전하듯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그 피라미드에 해당되는 그 바로 위층에 있는 그 D에 해당되는 그 구조물은 이 코민테른의 집행부, 행정부 이제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무실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그 피라미드는 한 달에 한 번 회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달이 자전하듯이 한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그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실린더형으로 되어 있는 C에 해당되는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정보센터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확송기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혁명적인 어떤 그
그 세계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어떤 소식이라든지 성명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하나의 어떤 정보센터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거대한 그 오픈에어 스크린도 있고 어떤 그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정보센터는 매일 새로운 이제 소식들이 막 이렇게 전달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번 회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구조물. 아직도 우리 지구상에 이런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100년 전에 이런 그 디자인을 했고 이런 구상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어, 그 뭐 실행돼 본 적이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제일 위층에 해당되는 D에 해당되는 여기는 그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뭐 깃발 같은 게 하나 꽂혀져 있는 부분이 좋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방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제일 위층에 있는 네 번째 해당되는 구조물인데 이거는 이제 이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정보센터에서 모든 그런 정보를 갖다가 요 안테나 라디오 안테나를 통해서 세계에 이제 전파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분히 이제 서구의 모더니티, 에펠탑에 능가하는 무언가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러시아의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죠. 이제 참고로 에펠타워는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1789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프랑스 대혁명을 100주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제 1889년대 에펠타워가 건립이 된 거거든요. 저는 파리에 여러 번 가봤지만 여기 못 가봤어요 아직. 좀 아쉽네요. 다음에 이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지만 그 에펠타워는 그 설립 당시에는 뭐 가장 그뭐 1889년에 완성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뭐 10층 건물도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하나의 그 구조물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타워를 왜소하게 보일 정도로 모든 면에서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기능 면이라든지 활용도 면에서 왜소하게 보일 정도로 이제 거대한 것을 이제 이런 타트린이 이렇게 설계를 하고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그 모더니티의 장엄하고 어떤 그 웅대한 것을 그 하나의 어떤 상징적이고 이제 러시아가 얼마만큼 위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를 건립했는가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의 하나의 그 어떤 상징적인 물로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방문객이 방문했을 때 저 제일 옥상층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가 설계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형태 엘리베이터 이런 걸 이용해서 일반 관객 등도 저 제일 높은 층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행 가능했는지는 뭐 현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그 당시 러시아 기술로서 가능했겠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지금 그 모델로도 남아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오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조물이 이제 서방 세계에서도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놀라운 어떤 그런 측면을 보고 이걸 이제 복원하려고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영국 런던에서 이거는 뭐 높이 해봐야 뭐 기껏 한 2, 3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밖에 안 될 것 같네, 그죠? 한 20m 정도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복원해서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작품 우수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해 보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이제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자면은, 카즈미르 말레비치는 이런 구성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하나의 이 추상의 어떤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이 말레비치의 어떤 이 슈페르마티스트 컴포지션 이런 작품도 이제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테고, 이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 말레비치가 어떤 이 기하학적인 조형, 이 구도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본인이 이제 구성주의자는 아니었더라도 이런 건 굉장히 구성주의적인 요소가 강하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정말 레베치의 어떤 작업과 같이 해서 이 리시스키가 이제 초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런 리시스키의 어떤 작업을 보시게 되면은 말레비치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 캔버스 위에 모든 이런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예, 붓으로 이제 형태를 이렇게 구가했다 그러면, 리치스키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각의 영역에서 이런 프론 룸이라는 1923년도에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런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작업에 대한 철학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고, 주로 이제 직사각형을 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공간에 이런 구조물이 떠 있으면은 관객도 수동적인 존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이 어떤 작업이라든지 어떤 공간에 대한 새로운 지각 방식을 만드는 데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러시아 인민 혹은 대중이 하나의 의식을 이렇게 일깨워내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치츠키가 뭐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공간에 있는 구조물이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땅에 이렇게부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장에 뜬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공간에 들어가서 관객이 이런 구조물을 볼 때도 이렇게 떠 있는 듯한, 같이 떠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관객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 관객을 움직이게 되면 관객의 의식이나 시선도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구성주의들은 이제 리치츠의 이런 작업을 보게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공간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실제 이제 기존의 오브제를 이제 들고 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걸 배치하는 방식으로, 그리는 것과 배치하는 방식을 이제 함께 묶어서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화면 구성이 나타나겠는데, 어, 이제 리치츠키가 이런 방식인데, 이런 캐비넷 앱스트랙션 혹은 캐비넷 오브 앱스트랙션 이런 작업을 보게 되면은, 이 공간 벽면에다가 이제 이런 작업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어, 이제 하나의 어떤 이 모듈적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관객이 이제 공간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잠깐 볼까요? 실제로 이제 이런 리치스키가 이제 말레비치 근본적으로 얼만큼 다른가를 이제 조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자기의 전시 공간에 이렇게 이제 관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벽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객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 벽면에 있는 색채랑 작업에 있는 색채가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관객이 마치 이런데 시선이나 태도 이런 게 움직이게끔 이런 방식으로 관객을 움직여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관객이 이렇게 쭉 공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뭐 어두움에서 이제 밝은 곳으로 벽면 색깔과 작품의 공간을 이렇게 병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벽면이 막 움직이는 것 같고 관객도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관객의 어떤 시선의 이동이랄까
이 감각 이동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창안해내는 방식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고안이 되어 있고 디자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 리치스키 이런 작가를 보게 되면 이런 작업을 한번 보세요. 리치스키의 대단히 유명한 작업인데 제목은 Hit the Whites with the Red Wedge. 이제 레드 웨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빨강색의 웨지는 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강색의 웨지가 하얀 것을 이제 그 히트한다, 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리치스키의 그 이런 그 작업이 하나의 이거는 이제 약간 포스터 형태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활용돼서 서방 세계에도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런 이미지예요. 간단한 어떤 이 몇 가지 이제 도안의 형태로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낸 작업이지만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하얀색은 이 구형태로 된 이 하얀색은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는 시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17년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1905년인가? 그때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제 이 적군파와 백군파들이 이제 그 충돌해서 싸우거든요. 그때 이제 백군파에 해당되는 것은 왕당파예요. 기존에 있는 그 왕정 세력, 짜르 체제를 지지하려는 그 세력들이고 이 적군파는 볼셰비키 당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노동자 농민 계급이 이제 왕당파를 무찌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는 군이 이제 이 적군파에 해당되는데 이 적군파가 이제 그 왕당파를 이제 쐐기로 이제 콱 박아버리는 거죠. 쐐기가 아무리 거대한 어떤 그런 쐐기도 한번 박아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왕당파 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거대한 바위에 이제 쐐기를 이제 자그마한 쐐기를 이제 박고 착 배수를 두드려대면 거대한 바위가 이제 언젠가 이제 곧 무너지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약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강색과 흰색을 이제 이 거대한 구 형태랑 이제 쐐기 형태로 그 이제 만들고 하나의 색채를 대비시켜서 제작한 작업인데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업인데 굉장히 널리 이제 이 작업은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작업이 이제 알렉산드 로드첸코의 이런 그 작업인데 이런 작업을 보게 되면은 그 로드첸코 행잉 스페이셜 컨스트럭션이라는 작업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 러시아 구성주의 작업을 보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업들이 굉장히 현대적인 거예요. 지금 봐도 이게 세련되고 아주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따가 이제 단순히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철학이나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으니까 이 구성주의를 제가 이제 한 번씩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도 놀랄 정도인데 이 100년 전에 이런 게 전혀 오늘날 봐도 이게 낡은 이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도 이제 그 로드첸코의 그 이런 그 작업들은 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종이 합판을 칼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요런 이제 입체 구조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이 평면적인 회화 개념, 아카데믹 아트나 이 모던 아트에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철학을 이 속에 담고 있어요. 이 차원의 평면적인 미술계를 움직이는 동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조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만든 거죠. 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합판을 칼로 정교하게 오려서 요런 이제 입체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열려져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주변 환경에 맞게끔 하나의 어떤 이 하나의 키네틱 스컬프처에 해당되는 거죠. 이미 로드챈크는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내게 됐던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 관객들은 굉장히 이제 이 참여적이고 동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바람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회전도 하게 되고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데 관객이 이제 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그 이 미술과 미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로드첸코는 자기의 어떤 그런 이런 미술적인 어떤 그런 작업 방식을 일상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이제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치게 돼요. 로드첸코 이런 작업 한번 보세요. 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작가들한테 이제 작업을 만들게 내게끔 유도하는가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지 싶은데 24년도에 이제 제목은 이거는 이제 포스터 작업이에요. Books, 책들아, please, in all branches of knowledge, 모든 지식의 영역 속으로 라는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화면 구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제 짜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한 여성이 이제 외치는 그런 장면인데 books in all branches of knowledge라고 이걸 이제 이 외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요? 이건 이제 러시아의 그 노동자 아니면 농민이 이제 일을 이제 머리에 이제 뭐죠? 이게 수건을 이렇게 머리를 맨 이런 것은 여성이 이제 노동을 할 때, 뭐 농사지러 간다든지 혹은 뭐 어떤 공장에서 노동을 할 때 이제 이 머리를 이렇게 매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상징을 한 거고, 저 외치는 장면은 이제 books 책을 보게 되면 모든 종류의 지식이 그 속에 있다라는 이건 이제 러시아 노동자나 농민이 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뭐 왕이나 이제 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시키면 시키든 늘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봐라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혁명적인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까 의식을 이제 일깨우는 거죠. 당신네들이 이제 이 새로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걸 이제 외치는 거죠. 책을 봐라 의식을 깨우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알렉산더 로드첸코가 이제 포스터를 이렇게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 포스터를 이제 곳곳에 이제 일상적인 이제 도시나 이제 농촌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거죠. 이 상당히 그 계몽적인 어떤,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이제 에지프라라고 얘기하는데, agitation propaganda라고 얘기하는데, 선전, 선동, 포스트라고 이제 그렇게 지명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계몽적인 차원이죠. 계몽적인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널리 확산된 건데 요즘 또 아무리 그 뛰어난 그 디자인과 오늘 21세기에도 디자인과에서 이 포스터를 제작하라 그래도 이 정도 못 만들 거예요. 이 구도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로드첸코 얼마만큼 앞서가서 이런 작업을 했는지 보는데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 로드첸코가 여기서 사용한 것은 하나의 어떤 이 기하학적인 형태 이제 이 구성주의의 특징이에요. 둥근 원이랑 삼각형이라는 이것을 배치시키는 방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화면이 이제 역동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색채 대비 이제 이 파란색과 빨간색, 녹색 이런 것다가 강한 대조를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각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탁 이렇게 이 역삼각형이 두 개 이렇게 배치된 방식 그리고 이제 원 형태와 이제 색 형태의 삼각형이 탁 이렇게 충돌하는 방식 이런 걸 이제 대각선 형태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 화면이 굉장히 역동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여성이 북스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소리가 이거는 그냥 화면일 뿐인데도 이게 완전히 소닉 디멘션 그러니까 이 소리의 어떤 그런 음성이 마치 들리는 듯한 그런 이제 착각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확성기를 통해서 여자가 막 외치는 소리가 이 포스터가 마치 우리한테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그 자기 어떤 기법적인 철학에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로드첸코는 그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다양한 그 작업들을 펼쳐요. 이거는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작업들이고, 이거는 이제 그 류버프 포포바라는 여자 작가, 이제 이제 여성 작가들이 이제 그 하나의 미술 사주에서 주축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은 이그 러시아 구성주의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류버 포포바는 아주 그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어, 포포바는 그 상당히 그 이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그 부잣집의 엘리트인데도 이 이제 러시아 혁명에 이제 그 이제 동참을 하게 되고 이제 특히 이제 디자인의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그 텍스타일 디자인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몇몇 작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17년도에 페인트리 아키텍처라는 이 페인트리 아키텍토닉이라는 작업, 18년도에 그 작업들. 상당히 그 감각적인 세련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non-objective composition이나 이런 그 작업들. 그래서 이제 포포바나 이제 스테파노프 이런 작가들은 나중에 이제 그 실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든지 시각 디자인 이런 영역에서 맹활약을 펼쳐요. 완전히 그 새로운 감각을 이런 이제 그 디자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해서 이제 실내나 일상적인 공간이나 거리 공간은 이제 디자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그 감각 체계가 변하는지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텍스타일 디자인인데 이제 이런 디자인이 이제 그 북 디자인이나 책 디자인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응용이 그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디자인이 독일에서도 이제 그 많이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브라질의 이제 신구성주의자 니에오 컨스트럭티비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이제 리디아 클락이라든지 헬리오 오스티카 이런 작가들한테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포퍼바 이런 거 텍스타일 디자인 이거 완전 그 당시 이제 이 북 디자인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뭐 글자 체인데 러시아처럼 저희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러시아 구성주의들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중에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나중에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움가보 같은 작가도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이 구성주의에 조금 그 가담을 하게 되는데 그 가보의 어떤 이런 작업은 기존에 있는 그 입체파 작업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그런 측면을 조금 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헤드 2라는 이런 작업은 이 면을 가지고 이제 평면이죠. 이 평면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작업은 이제 평면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조각 개념은 이제 매스를 가지고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 나온가보는 이 평면을 이제 덧대어서 붙여가지고 자기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조각의 개념이거든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평면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철학을 가지고 그 나온가보가 그 조각의 개념을 이제 바꾸게 되는 이런 그 작업을 했던 겁니다. 조금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구성주를 조금 그 정리를 하자면은 이 구성주의자들은 그 예술가들을 기본적으로 도구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그 미술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화가는 붓을 갖고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카데믹 아트나 모던 아트의 미술의 개념이라 그러면은 이 구성주의자들은 화가가 도구를 가지고 엔지니어로서 뭔가를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내는 컨스트럭트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 공간의 어떤 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산업 그래픽 디자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제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일상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거리를 구성을 하게 되고 어떤 그 도시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 구성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컨스트럭션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성주의자들은 그 예술 그 작품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있는 그 러시아 대중 인민을 새로운 혁명에 도래했으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의식에서 이제 깨어나게끔 하는 그런 시각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예술 작품을 늘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 불평등, 왜 러시아 노동자 농민은 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지, 그 자본가들은 늘 이제 자본가 노동자의 어떤 그런 그 계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왜 이런 불평등이 생겨나는지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을 이제 의식을 일깨우게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주의의 어떤 그런 그 리플 이펙트, 이제 미술에 끼친 그런 영향은 상당한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브라질이나 남미에서는 니오 컨스트럭티비즘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제 미니멀리즘에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칩니다. 형태를 이제 축소를 한다든지 확대시키든지 이런 면에서 그 이제 본질적인 요소로 이제 미니멀리즘 이제 형태를 이제 축소를 하고 확대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에도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구성주의자들은 그 뒤에 미술 사적으로도 그 바우하우스, 디스틸, 2차 세대 이후에는 신구성주의, 미니멀리즘, 그리고 모든 특히 이제 디자인의 영역에서, 건축의 영역에서, 저희들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연극, 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포스트 작업을 이제 몇 가지 조금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 로드첸코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의 이제 그 항공기가 이제 제작이 될 때 그거 이제 그걸 위한 포스터 그런 작업들이죠. 이런 작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맥주 새로운 이제 러시아 맥주가 등장했는데 이 맥주를 이제 포스하는 장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포스터인데 그 디자인의 방식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는 이 글자체라든지 이 디자인하는 방식이 이 감각이 벌써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그에 좀 유심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트첸코의 작업이네요. 페이빌 간단한 플레이빌 연극 티켓인데 티켓을 이런 것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모든 걸 디자인한다고 보십니다. 새로운 세상이니까 새로운 어떤 모든 리치스키의 어떤 그런 디자인 아까 본 거죠. 리치스키의 어떤 그런 북 디자인에 해당되는 그런 작업. 새로운 이제 글자체를 만들어내는 거, 팩토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을 해요. 이 당시에. 엘 리치츠키의 작업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작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남녀 평등이 이제 이 사회주의 이념 속에서는 구현되어 있으니까 러시아는 이제 남녀 평등의 어떤 그런 인민이
이제 만들어낸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널리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제 리치스키의 이제 이북 디자인이죠. 상당히 새로운 감각의 북 디자인이죠. 이 마야콥스키의 어떤 책을 이제 리치스키가 디자인한 건데 상당히 세련되지 않았어요. 1920년대 이미 이런 북 디자인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영화 포스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감각에서 만들어낸 스텐베르크 형제가 만들어낸 영화 포스터 디자인.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거는 이제 연극장에 위한 포스터예요. 24년 스텐베르크 형제가 만들어낸 이런 거 영화 포스터 한번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세련돼. 스텐베르크 형제가 만든 1926년도에 어떤 시라바라카 범죄, 백작 시라바라카의 범죄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영화 포스터로서 이제 제작된 거예요. 그 디자인이 굉장히 역동적이죠. 세련되기도 했고. 스텐베르크 형제의 어떤 영화 포스터입니다. 스텐베르크 형제의 영화 포스터. 이것도 상당히 역동적인. 이 기본적으로 원형과 어떤 그 삼각형 이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이제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스텐베르크 형제의 영화 포스터. 이것도 영화 포스터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